그리고 이게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면은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선용주의가 있어요. 근데 유역주의는 습연지역에서, 그 다음에 선용주의는 건조지역에서, 나라에 따라 절충주의를 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역지역가 습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습연지역은 뭐냐면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여기 만약에 수로가 있죠.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골고루 나눠 쓰다가 가뭄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무슨 지를 쓰겠어요? 당연히 유역지 쓰는 거예요. 건조지역은 이렇게 물을 나눠 썼는데 가뭄이 들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 경작을 다 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용이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여기에 땅을 갖고 있으면 자기 땅 쪽으로 이 수로의 방향을 바꿔서 자기가 먼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머지 물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선용주의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제가 물어봐요.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 중에서 어느 게 합리적이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아니, 비가 오는 지역은 습연지역이 유역주의가 합리적일 거고,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선용주의가 합리적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고로 역대 성장했던 도시들을 보면은 다 물하고 인접해서 도시가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를 찾아서 이동해요?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쭉 뻗어나갈 때 뭐를 찾아서 뻗어나갔겠어요? 물을 찾아서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LA라는 도시 있죠? 걔네가 인구 1000만이에요. 거대 도시예요. 근데 걔네가 사막적이라고요. 물이 없어요. 그럼 걔네는 어떻게 1000만이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보면 오데오라고 있죠? 호수. 거기서부터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거기서부터 따갖고 와서 공급해 준 거예요.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물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물값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다, 부족하다? 우리는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상하수도실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동네를 물 차다니고 그랬었어요. 물이 귀해서.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받아갖고 집에 갖고 오면 서열순으로 씻었다고, 이렇게. 어른부터 애들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정부가 관장을 해서 물값이 싸서 그런 거예요. 싸서 우리가 펑펑 쓸 수 있는 거지. 저거 만약에 민영화돼서 민간 기업이 저거를 물을 관리하게 되면 물값이 어떻게 돼요? 엄청 비싼 거예요, 물값이. 그러면 여기 여자분들은 다 포니테일 스타일로 다녀야 돼요. 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으니까. 남자분들은 면도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어? 피부 색깔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있으면. 요새 1년 수업 들으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걸 하죠. 우리는 그래서 전기하고 수도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막 켜놓고 뭐 얘기죠. 다만 요즘 들어서 가스 요금은 이제 겨울이 되면 비싸지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고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49페이지 하단 박스에 가면 물을 이용할 권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비가 오니까 유역주의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비가 오는 나라인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 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권리 있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이거 영미법에 대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항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뭐겠어요? 강에 배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다니는 항로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물 가장자리까지만 소유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항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어디까지? 네? 항행이 불가능하면 중앙선까지. 수로의 중앙 좁은 폭일 때는 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가별소유, 의뢰소유.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항해가 가능한 지역은 원래 가장자리까지 인정해 주죠. 근데 그 강이 예외적으로
국경이나 도계나 군계를 나타내게 되면 중앙선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국경이 어디예요? 압록강이잖아요. 그래서 압록강 강 중간이 국경이라고요. 거기 하면 이 철길 이렇게 쭉 철도 기차 다니죠. 그 중앙선이 국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세계사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 애들이 국경 분쟁이 발생해요.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접경 지역에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그럼 강 중앙선이 국경이잖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강이 어떻게 돼요? 얼어요. 봄이 되면. 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흐르는 속도와 얼음이 녹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 수로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국경선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저 나라 땅이 이 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래 뭐 이번 겨울은 니네가 가져가 이러면 좋은데 그게 수로가 바뀌어서 넘어가는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면적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땅인데. 근데 걔들도 그렇지. 어차피 1년 지나면 또 바뀔 건데 그래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왜 설명해 줄까요? 아니 이거 뭔가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니까 그냥 알아서 설명해 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 괜히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말라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지하권 있죠? 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지형만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깊이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거기 가면 박스에 한계심도라고 돼 있죠?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 그래요. 이게 용도에 따라, 그죠? 저층, 중층, 고층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는 깊이가 틀려요. 그거는 지자체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미터 외우거나 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하권에서 소유권이 있죠. 우리 민법상에서는 소유권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민법상에서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하권 안에 있는 미채굴 광물 있죠.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광업법에서 광업권의 궤체로만 이용이 되는 거예요. 민법상에서는 소유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줘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땅에서 석유가 빵 하고 터져도 개인 소유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인정해준다고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개인 소유 땅에서 그게 유전이 터졌는데 그걸 정부가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로 두 번 연속으로. 그리고 얘네가 소식이 끊긴 거예요. 이쪽은. 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중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서두가 돼 있는데 일정한 우리 민법에 보면은 민법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봐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은. 근데 얘네는 공적인 공중권이 있고 뭐가 있다? 사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공중권은 왜 항공로로 쓰이는 것 있죠? 사적인 공중권은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즉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그 수준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주의여가지고 수평 공간은 이런 식으로 경계가 뚜렷해요. 공중과 지하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지하에 어떤 시설이 매장이 됐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가끔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뭐 예전에 2조 시절 때 무슨 뭐 점포 이런 것들에 터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여기 가스관이 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표쳐 놓은 거 아시죠?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예전에 이 시설이 뭐로 돼 있었던 건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전쟁도 겪고 그랬잖아요. 지상물이 다 파괴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밑으로 잠겨 들어갔는데. 그러면 바다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바다는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바다에 해로라고 그러죠?
그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미국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걔는 잠수함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바닷속에 지도를 그린다고 그럴까요? 우리는 지상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해결될 문제예요. 나중에 우리도 지표 공간에서 더 이상 주거 공간을 만들기 힘들면 올라가든가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파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이거 이게 중요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네? 그렇다고 봐야죠. 시험에 그 지하 공간을 만약 개인 소유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거를 여기서 나오는 한계심도 대심도로 쓸 일도 없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공간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라고 돼 있다. 여기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번역한 표현을 쓰면은 우리가 해독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예, 이거 어디란 연관해서 설명해 줬어요? 이거 지역지구제 할 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지구제만 가지고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려울 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 있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예요? 지역지구제 시행하면 화요일날이 무슨 수업이죠? 지난번에 한번 왔었죠? 내 전화번호 알아요, 그 양반. 아니, 공법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공법에서도. 자,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국토관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죠. 그럼 이거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여러분 시험에 3번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은 답으로도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페이지를 가면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놨어요. 필표를. 그죠? 그쪽으로 가서 민망한 표정을 보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게 토지적성 평가제도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전적으로 지정이 되면 상부 공간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결국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있죠. 네. 형평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이익이고 누구는 손해잖아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라고요. 그래서 이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현재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페이지에 가게 되면 자, 핵심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정책이 있죠?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근데 얘는 미실시라고 돼 있잖아요. 얘만 도입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도입됐다가 폐지된 애들이라고요. 그렇죠? 네. 얘가 여러분 시험에 정책편에서 한 3-4번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 우리가 자연물로서 거기 보면 환경이라고 돼 있죠. 근데 부동산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벌판에 나무 한 그루 있을 때 저기 있는 윤총각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윤총각은 비를 피하려고 우산이 없으니까 나무로 뛰는데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벼락이 빵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윤총각은 다시 오던 길을 또 죽어라고 뛸 거 아니에요. 그 뒤따라서 나무도 뛴다 못 뛴다? 못 뛰는 거예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바뀌면 환경의 영향과 지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토지가 갖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의 가치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 사업 추진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마케팅도 그래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거시 환경, 미시 환경 하면서.
제가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농촌 있죠? 농사 짓는데 아파트가 분양이 됐을 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소는 어디다 매둘 거예요? 아파트 공간에서. 주차장에다가 말뚝박고 소를 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농기구를 베란다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라는 주공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분양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얘가 기계화로 바뀌고 사람 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는 좀 큰 지역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들어서기 어렵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자산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네요. 이게 만약에 기업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전체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60%라 그러면 우리나라 한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생산 시설 하나 설치하고자 할 때 어디에 부담이 크겠어요? 토지에 대한 매입 비용의 부담이 큰 거예요. 거기다 세금 비싸죠, 인건비 비싸죠. 이러니까 생산 시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물어보는 거죠. 재산이 얼마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우리 집이 얼마지? 이것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금보다는 뭐가 크겠어요? 부동산이 덩어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다고 그랬을 때 빚내서 집 산 게 그거예요. 내 자산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옛날에 IMF 때 겪은 거예요. IMF 때 수도권이 한 20, 30% 떨어졌어요. 그때간 중산층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지금 미국하고 얘하고 싸우고 있죠. 지금 스크리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인플레 중에서 중산층에 가장 안 좋은 게 스크리플레이션이에요. 얘네가 이제 전쟁이 나면서 지금 이란과는 호르무즈 해협이 붕괴당하는 거 알고 있죠. 물자가 이동이 안 돼요. 그게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게 운하인데 거기에서 폭격이 일어나게 되면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뛴다고 그래요? 유가가 뛰는 거예요. 유가가 뛰면 물가가 뛰는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들의 소득은 고정돼 있어요. 지출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소비력이 확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질소득은 더 체감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경제 한 축이 무너진 것 똑같아요. 경제를 실상 지탱하고 있는 건 중산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파괴가 되면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파괴된 걸 겪어봤잖아요. IMF 때. IMF 때 대다수 가정들이 실직을 하면서 그 가정들이 붕괴가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갚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돈에 관한 부분이지 해체된 중산층 가족은 다시 회복이 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저게 길어지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저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공개는 잘 안 되죠. 왜 저게 공개되면 시장에 불안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경기 변동이 하면 인플레 이런 것들도 배워야 돼요. 그죠? 네. 한번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물어봤으니까. 기본적인 건 배울.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 그거 알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종전에 1,000원 주고 살 물건이 이제는 2,000원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봉급받는 사람이 종전에 예를 들어서 1,000원 가지고 몇 개 살 수 있었어요? 한 100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50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소비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등이나 기초적인 지식도 배워가는 거예요. 자,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했고요. 자, 2교시서부터 경제편을 시작을 하겠어요.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